시청자 여러분, 특집 JTBC 뉴스룸. 오늘은 국회 특설 스튜디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국회는 불과 열흘 전 총을 든 계엄군에 짓밟혔습니다. 헌법을 어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여 시간 뒤면 이곳에서는 그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궤변과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가 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지금 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표결까지 저희 뉴스룸도 이곳 국회를 지키며 상황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안 내용부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점령해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대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을 줄이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했다는 게 야당의 설명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5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4시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실 측은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임합니다.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따지는 긴급 현안 질의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출석한 장관들이 계엄 당일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고 아무리 만류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 판단이라며 독단적으로 계엄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9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노대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바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장관을 집무실에서 내보냈습니다. 이후 접견실에 함께 있던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을 만나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냐고 건의했습니다. 그제서야 대통령실은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면 최소 11명의 위원이 필요한데 애초 제대로 소집할 뜻도 없었던 겁니다.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20-30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기 위해 여러 명이 집무실에 드나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제부총리 들어갔다 오셨고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갔다 오셨고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보루인 국무회의는 이렇게 5분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선거 조작이란 단어만 안 썼지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음모론적 주장에 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충격적이라며 반박했고 국무총리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나온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총선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노 위원장은 내부망은 외부와 차단돼 있고 해킹이 됐다면 흔적이 남는다며 시스템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무단으로 들어온 데 대해 위법 위헌으로 보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 위원장은 대통령의 담화엔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노 위원장은 반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데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 2, 3, 4, 5 같은 식이었다며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노 위원장은 내부 업무 시스템의 비밀번호였다며 이건 선거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태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장관들에게 문서로 된 지시를 하달했다는 겁니다. 계엄은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바로 해제하려고 했다고 한 담화도 거짓이었던 겁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다만 종이를 회의장에 두고 나와 지시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 간략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제공간 생각나는 대로라도 제공간이란 단어만 기억나고 잠시 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이라는 말을 듣고 경황이 없어 직원에게 맡겨뒀던 쪽지를 나중에 펴봤다면서 그 안에는 경제부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적만 기억은 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계엄은 경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장관들에게 직접 재정 유동성 확보나 재외 공관장 관련 임무 등 계엄 이후에 필요한 국정 임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담화 내용도 거짓이 됐습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에게 윤 대통령에게 받은 접은 쪽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곳 국회에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표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표결 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죠. 자, 이혜원 기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까지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안 통과까지 한 표가 남았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혹시 오늘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7명입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진종우 의원입니다. 탄핵안 가결까지는 200표가 필요합니다. 야당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남은 건 단 한 표입니다. 다만 찬반을 떠나서 일단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한 여당 의원이 지금까지 2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 만큼 내일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나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 결과를 보면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내일 탄핵안 표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 결과를 보면 재석 295명 중 202명이 찬성했습니다. 야권 재석 의원 191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11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여당 의원이 딱 3명만 참석했다면 내일은 참석을 넘어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결정했지만 각각 찬성표가 5표 또 4표 나온 만큼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면서도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찬반은 물론 표결 참석 여부까지도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의원 108명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미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의사를 내비쳤거나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여당 의원들이 많아진 만큼 당 차원에서 표결 참여를 막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이혜원입니다. 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변론 요지서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28분 20초 동안 이어진 어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의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다툴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학자 등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다며 당연히 다퉈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안을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내세워 탄핵 심판 정지를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이러한 전략이 헌재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정지하지 않을 것 같고 심판 절차를 이행해서 빨리 기각이든 파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죠.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변수로 떠오릅니다. 탄핵 결정에 6인의 찬성이 필요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헌재 결정의 공정성과 완결성도 쟁점이 될 수 있어 야당에서는 재판관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거라고 기대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JTBC는 전직 헌법재판관 5명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나같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며 탄핵 사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 학자들까지 언급하며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 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JTBC는 전직 재판관 5명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선 대부분 비상계엄의 요건부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존립에 위협이 없었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엄령은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국회 다수당이 초래한 상황을 위험한 사태로 볼 수 있다고 진단한 전직 재판관조차 국회 활동 자체를 금지한 포고령은 위헌으로 봤습니다. 헌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5명 전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명을 밝히는 건 원치 않았지만 이 중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직 재판관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던 만큼 형법상 내란죄가 인정되는지는 탄핵에 있어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사법심판 대상이 아닌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놓고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외교에서는 특히 국익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 파트너를 제때 찾지 못할 수 있는 건데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도 탄핵 아닌 체포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가 지난 2017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처음 취임할 당시 한국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절차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달 트럼프 2기 취임 때도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마다 한국 대통령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셈입니다. But the Trump team get in on those conversations that they know are going to happen anyway, like SMA negotiations, like pulling out troops maybe, but there's no one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ide who's actively able to do that.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탄핵 아닌 체포가 최악의 경우라며 체포된 채 윤 대통령 권한이 유지되면 워싱턴은 누구와 대화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인수팀은 각 부처별 업무 파악에 본격 착수했는데 한국 측 파트너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In many ways, this is probably the worst case scenario for the start of Trump 2 and the U.S.-Korea alliance. 미국 현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한미동맹과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곳 국회만큼이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이번에는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대통령실로 가보죠. 자, 김태형 기자,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끝까지 맞서겠다는 생각인 거죠.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담화 이후 대통령실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담화로 윤 대통령의 입장이 확실히 전해지면서 대통령실의 대응 방향도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야는 없다. 대통령 권한 내려놓지 않겠다. 이 수사든 탄핵이든 끝까지 맞서겠다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기보단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치밀하게 방어 논리를 구축해놓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률안 6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있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네, 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6개 법안엔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위 법안들을 포함해 두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 탄핵안 표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4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붙여지는데 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직무가 정지되기 전,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에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이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 국무회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 국무회의 소집권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난 여론을 알면서도 무리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할지 또 국무위원들이 회의 소집에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그럼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표결 전에 추가로 담화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의 지난 4차례 담화 모두 예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워낙 예측 불허이다 보니 내일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5차 담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제 담화에서 야당의 방해로 안보가 위기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일부 극우 세력 주장에 동조하듯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결국 보수층을 향해 SOS를 친 셈인데 향후 탄핵 심판과 수사까지 고려해서라도 다시 한번 메시지 발표에 나설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체포가 이뤄질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대해 검토 단계라고 말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할지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수본에 앞서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이 모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국수본은 당시 안가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운전기사와 부속실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할 방침입니다. 계엄 당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의 무장경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수본은 오늘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을 왜 무장해서 보냈냐고 묻자 관할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준전시 상태고 사회 혼란 상태니까 제일 유추할 수 있는 게 여보세요, 서장님. 네네. 서장님 그때 뉴스 안 봤어요? 그때 그게 준전시 상태예요? 이번 내란 사태로 국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8명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파면이 결정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가 이뤄질 경우에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인데 이 문제 취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최현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탄핵이 되더라도 이 파면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법적으로는 사실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그 경호법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틸 거라고요. 그럼 이쪽은 이제 우리 형법이나 형소법에 있는 규정대로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체포하는 데 갈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체포영장이 있어도 경호처에서 그걸 막아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경호를 중단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이나 공무상의 기밀을 위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기밀과 관계없는 인신을 체포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경호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무기 사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체포 영장이 어찌됐건 법원에서 발부를 해준 상태일 텐데 이걸 막아서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법학 교수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란 공조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경호처 직원들이 유혈 사태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소위 내란 동조에 해당되든지 아니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든지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네, 경호처에서 막아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일 탄핵소추안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 대상인 대통령이 아니라 직무대행의 지시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네. 탄핵 이후엔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의 권한을 일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대통령 상의하지 않고 권한대행 상의하겠죠. 지금 검찰과 경찰 모두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검경호도 내일 탄핵소추안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현수 기자였습니다. 내란 사태 수사를 통해 계엄 선포 전후 상황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서 어떤 기관들을 장악해야 할지 등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종북 세력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굉장히 결연한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계엄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지 하는 순간에 일어서서 나갔고 계엄에 관련된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이 접수해야 할 기관의 목록이 적힌 A4 용지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조 청장 측은 해당 용지에 접수할 기관이 10곳 정도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중 한 곳은 예민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 용지를 찢어버렸는데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투명한 사실 있나요? 조 청장 측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항명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 청장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란 듯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 몇 시간 뒤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쯤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 후보자는 이달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인선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일 담화 바로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지난 11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제거하며 잇따라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42건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초 약속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계속 행사하면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국방부 장관 임명 절차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모두 공석인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 후임부터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인사들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사퇴한 뒤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란 사태 후폭풍과 탄핵 정국 속에서 제안받은 인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성장군 출신의 최병혁 전 사우디 대사는 최근 고사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삼성장군 출신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장관직을 제안했지만 한 의원 역시 고사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한 의원이 국회 일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으로 어제 전화가 왔지만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국회 탄핵 표결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병혁 전 대사는 지난 6일 사우디 대사직을 내려놓고 귀국했습니다. 특임 공관장들은 통상 2년을 채우는데 김 전 장관 빈자리를 메우려고 임명 1년도 안 돼 무리하게 불러들인 겁니다. 당장 중동 외교를 수행해야 할 사우디 대사 자리도 한동안 비어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도 직무대행 체제인데 윤 대통령이 유독 국방부 장관 후임을 찾는 데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또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인사를 지금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된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이 윤 대통령 오늘은 관저 밖으로 나오진 않은 거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1시간가량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오늘은 관저를 드나드는 모습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이 닷새간의 칩거를 끝내고 어제 담화를 한 것부터가 업무를 재개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면서 국무회의 의결 안건들을 제거하고 또 임명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실제로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또 관저가 집무실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경찰이 관저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혹시 여기에 대비하는 움직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 영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취재진이 아침부터 이곳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경호가 더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저 쪽 도로뿐만 아니라 반대편 그리고 거리가 꽤 있는 육교 위까지 경호 인력들이 곳곳에 배치됐고요. 또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리케이드가 세워지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오후 한때 통행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출입이 가능하지만 취재진은 금지됐습니다. 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고요? 네, 어제 민주노총 1000여 명이 와서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네, 보수 성향 단체인 엄마부대가 이곳에 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1인 시위들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이곳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20시간 좀 넘게 남았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증언이 쌓이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선관위 점거 임무를 맡은 방첩사가 검찰에 제출한 계엄령 선포 당일의 타임테이블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서버 카피가 힘들면 탈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키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을 포함해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 나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밝힌 인물입니다. JTBC는 정 처장이 검찰 조사 때 제출한 5쪽 분량의 타임테이블을 입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여 전 사령관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나온 지시라며 명령을 정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 55분은 여 전 사령관이 전화를 해 선관위 전산실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868 부대 경비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냐 물었다고 돼 있습니다. 868 부대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입니다. 이를 거절하자 여 사령관이 다음날 새벽 0시 2분 다시 전화가 와 868 부대의 국회 이동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병력을 옮기란 명령이 떨어진 당시는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정을 30분 넘기곤 방첩사에서 여 전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 토의도 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선관위 서버 복제와 불가시 탈취를 하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포함돼 있습니다. 동의 없이 서버 카피가 가능한지, 불가시 탈취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탈취한 서버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적법하게 지시한 것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방첩사 내부에선 위법성 우려가 컸던 겁니다. 결국 방첩사 내부에선 위법한 지시로 결론이 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계엄군은 선관위 통제를 해제하고 철수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이후로 부정선거 의혹을 꼽은 걸 두고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계엄 전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본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이 진술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예, 방첩사령부 정성호 1처장이 검찰 특수본에 나와 진술한 내용입니다. 특수본은 정 처장으로부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 기록을 모아달라고 지시했다며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료들을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 때 선관위 전산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 12.3 내란 사태 당시 선관위 점거를 지휘한 방첩사령관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참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 처장은 계엄 해제 이후에 여 사령관이 오해를 살 만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죠.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입니다. 현직 군인으로서는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이 여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체포조를 꾸리고 구금 시설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이 사건을 국헌 논란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앞선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이제 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렇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어지면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방첩사와 경찰 국수본이 계엄 당시 경찰 투입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전해드렸는데 후속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예, JTBC 취재 결과 이 검찰 특수본은 어제 방첩사 소속 구모 중령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12.3 내란 사태 때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에 연락한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방첩사와 국수본이 조율해 당시 현장에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투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국수본 2인자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 담당관도 어제 조사를 했고 오늘은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과 영등포 서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합니다. 투입된 경찰의 역할이 뭐였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체포조를 맡았다고요? 예, 앞서 국수본은 방첩사와 조율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첩사에서 현장 상황을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제공해달라 해서 영등포 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연락과 실제 경찰을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가 50명가량으로 꾸려졌고 이 체포조에 경찰관 일부가 투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확히 몇 명의 경찰이 투입이 됐는지 이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더니 정작 계엄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는 판사 체포였다는 겁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판사를 겁박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내린 지시는 판사 체포였습니다.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이 15명을 위치 추적해달라고 했다며 이 중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서 알아보니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중앙지법 김동연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중앙지법은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도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이라며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체포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이 기억하는 체포 대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권순일. 다만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선 김동연 판사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진술 조서엔 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오늘 국회 가방위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나왔습니다. 김 씨는 비상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 대상이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자세한 소식 유정화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조 대상으로 지목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조를 넘어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상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본인과 야권 인사들을 체포한 뒤 북한이 관여된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국을 움직여 북한을 폭격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김 씨는 해당 제보를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을 통해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암살조의 존재에 대해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김 의원 등에게 문의하라고 했는데 김 의원은 일부 제보는 긴급 수사를 요구한 상태라면서도 이외 사항들은 확인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 씨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탄핵 해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 볼 심산으로, 얕은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JTBC 유정화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6번 통화가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상병 사건 때 개인 휴대전화를 쓴 것과는 달라진 건데 윤 대통령의 비화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안전화인 비화폰으로 6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을 막는 기술이 적용된 보안 휴대전화로 연락도 비화폰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 나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기 중반까지 검사 때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할 때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뒤 계엄 관련 지시는 모두 비화폰으로 한 겁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비화폰, 대통령 경호처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국수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국내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비화폰 단말기와 함께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수본은 서버 위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계엄군이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 선관위 서버가 자동으로 복사된다. 일부 유튜버들이 부정선거가 곧 사실로 드러날 거라며 주장한 말인데 선관위 관계자가 오늘 국회에서 사이비 신도들의 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 청사를 향하는 군용 차량들. 군인들은 청사를 둘러싸고 통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 점거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논리는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닿아 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서버 사진을 찍는 계엄군의 모습을 근거로 민주당의 부정선거가 곧 탄로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자료 반출 안 해도 포렌식 장비로 서버 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가운데 박수부터 치고. 계엄군의 사진 촬영만으로 원격 조종으로 서버가 복사됐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상인인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원격 조정해서 복사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포렌식이 그때 계엄군이 들어와서 했나요? 포렌식 시도도 없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아주 작은 규모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입니다. 규모가 영세하다는 등의 그런 업체로 따로 구분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가장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에 군대를 투입한 초유의 일이 비상식적인 부정선거 세계관 안에서 결정되고 실행됐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이 명패. 그러나 어제 윤 대통령의 29분짜리 대국민 담화 내용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것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변명과 궤변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는 어제 담화는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걸로 파악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광란의 칼춤, 괴물, 해악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친 표현들이 담긴 담화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매우 소수만 담화 내용을 공유했고 정무나 홍보 파트에서도 발표 직전 알게 된 걸로 전해집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 역시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즐겨 쓰던 용어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도 상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산업부의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은 모두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현 정부 들어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인의 육성을 글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 내 정상적인 팀이 붙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뉴스룸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하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체코 원전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다는 주장도 아예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또 극우 유튜버들의 허위 주장과 비슷한 내용도 많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어제 담화에서 내년 예산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체코 원전 예산도 야당이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원전은 우리가 돈을 받고 지어주는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 24개 항목은 모두 감액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90%가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과 전혀 관련 없는 차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기본 설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 근거 없는 담화, 한 극우 유튜버의 가짜 주장과 닮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보증 예산 등을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며 주위에 퍼뜨려달라고 한 겁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 사업 예산도 모두 사라졌다고 썼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주장은 일치합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R&D 거의 다 깎아버려가지고 저것들도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비난했던 게 이 R&D 예산 삭감이었는데 계엄 사태로 예산안 여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걸 두고 무조건 야당 탓으로 몰아간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액했다며 추후 증액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자 국격 훼손 우려는 물론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JTBC에
해외에서 불안정한 정치 상황 관련 문의가 계속 온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가격 경쟁을 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을 놓고도 야당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계 현장의 불만은 카르텔을 내세워 예산을 대폭 깎았던 윤 대통령에게 쏠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카르텔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 카르텔을 척결하란 겁니다.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년보다 5조 6천억 원 삭감된 R&D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나마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줄인 적 없는 R&D 예산이 33년 만에 쪼그라든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뚜렷한 카르텔 정황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 한 졸업생이 소리칩니다. 그러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냅니다. 제 안경,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도 끊어졌습니다. 대화 과정도 없이 그대로 입을 막고. 전례 없는 예산 삭감에 기술과학계는 고사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한 60% 정도까지 예산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차 과제라고 있는데요. 3년차까지 진행을 하고 예산 지원이 힘드니 다음 연도 혹은 그 후년으로 이렇게 미루자. 벌써부터 많게는 80%, 90% 삭감 통보를 받은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ICT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에요. 기술과학계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통령 차량 행렬이 나타나자 돌아온 건 차벽뿐이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다 깎아먹는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거세지자 내년 예산안은 슬그머니 올렸지만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1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더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부정평가율은 8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로는 응답자 중 절반이 비상계엄 사태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 10%도 그 이유를 비상계엄이라고 답했습니다. 22%를 기록한 외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중 일부가 비상계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40%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은 비상계엄 사태로 8년 만에 다시 맞이한 탄핵 정국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15.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국민 다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입니다.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당 내부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반대로 시민들은 이 왕따 의원들에 대해서 후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출근길 날씨가 영하에 육박한 오늘 국회의원들이 드나드는 국회 출입문 밖에 한 남성이 패딩과 장갑을 끼고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 뭐 적힌 대로입니다. 일단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려야 되고 사죄는 말이 아닌 행동이어야 되고 탄핵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표결일인 내일까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내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시위장을 찾아 조언과 훈계를 쏟아냅니다. 이 민주당의 선동 이런 거에 내몰려가지고 쫓기다시피 그냥 다 그냥 순응해. 나는 순응 안 해. 윤석열의 주검 위에서 우리는 올바로 쓸 수가 없어. 나는 민주당한테 정보를 뺏고 싶지 않아. 김 의원은 이미 의원들 사이에선 왕따인데 극성 지지자들에겐 살해 협박도 받는다고 말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좀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 있어서 좀 겁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원실 앞에는 응원의 화환들이 도착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른바 돈줄을 내주자는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누구라는 제목의 캠페인인데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등 탄핵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과 후원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40대 직장인이 주도한 챌린지로 알려졌는데 과거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식의 돈줄 캠페인처럼 탄핵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가운데 탄핵 표결일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장황한 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영국 BBC의 평가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많다며 팩트 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외신 대부분이 머릿기사로 뽑은 문구입니다. BBC는 이 문장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조용히 기소당하기보다는 탄핵당하고 싸울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his was a long and rambling speech, but it was a defiant one. The president was essentially trying to defend his decision to impose martial law here last week. AP통신은 지난 7일엔 윤 대통령이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12일 담화는 180도 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진단도 내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표를 막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최근 군 장교들의 증언과 모순된다고 짚었고 일본 NHK와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 등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2차 담화를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 6개월간 정치적 공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지만 가까스로 2시간 만에 막아낸 이 내란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군입대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청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대학생 A씨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육군 신병훈련소 입영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대학 기숙사에 있는데 혼자 이제 이따가 갑자기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좀 많이 긴장되고 좀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입대 날짜를 반년 이상 미룰 만큼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A씨는 부모님과 상의 끝에 다시 입대 날짜를 정했지만 불안해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긴 하죠. 무사히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친구와 동반 입대를 계획하고 있던 대학생 B씨도 입대를 잠정 미뤘습니다. 이제 자기들끼리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연기를 해야겠다 스톱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자녀를 군에 둔 부모들의 불안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지금 가서 빨리 꺼내와야 된다. 그 정도로 급박하게 당장 우리 아이들의 생존 문제 이것이 정말 부모로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현직 장병의 어머니들은 그러면서도 그날 밤 동원된 군인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손수 쓴 편지엔 계엄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 등 대원들에게 자책하지 말라며 힘든 일을 겪게 해 미안하다는 대통령이 해야 할 사과가 대신 담겼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걸로 보이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던 휴대전화를 왜 갑자기 내놓은 건지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2019년 9월부터 4년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아침에는 전화 오고 점심 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 왔다. 명 씨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고 대통령 부부와 사적 그리고 공적 대화를 많이 나눠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이른바 황금폰인데 명 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꾼 건 대통령 부부가 자신을 구명하지 않을 걸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명태균 씨는 아마 총살 1호 대상이었을 것으로 자신은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공포를 먹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제출하려고도 했지만 마음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12월 12일 오전에 교도소에 명태균 씨를 접견하기로 한 박주민 의원이 접견을 취소해버리면서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박주민 의원 측은 명 씨 일정 때문에 나를 옮겼다고 했지만 명 씨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게 돼 검찰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화기를 포렌식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유의미한 증거가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자신이 구속되면 정권이 끝날 거라고 했던 명 씨.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 이후 전국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일이 딱 한 달째입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확률은 56% 정도 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를 배제하고 또 큰 산을 3개를 넘어야 되고. JTBC 배승주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 직전에 지인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새로운 녹취를 공개하면 파장이 그만큼 커질 거라고 본 건데 검찰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명태균 씨는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기 전이었습니다. 명 씨는 민주당이 이미 공개한 녹취 외에 자신과 대통령이 통화하거나 대화한 녹음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 녹음 하나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20%밖에 안 나오고 안에 80%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전화통화나 메시지가 공개된 건 4건입니다. 명 씨는 이외에도 다른 녹취나 메시지가 있고 검찰도 조사 과정에서 이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들이 카톡하고 뭐가 있는지 검사 뭐가 되나 오신 거 빨리 잊어버리셔야 못볼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새 녹취가 공개될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갖고 국정농단이고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 씨는 구속 직전까지도 여사와 대통령을 향해 구조 신호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여사하고 어제도 텔레 주고받고요. 하지만 결국 구속됐고 한 달 만에 그동안 숨겨뒀던 증거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대통령 부부로 곧바로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를 따라가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내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국회가 보이고 있지만 제 앞으로는 많은 시민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과 응원봉이 모여 여러 빛깔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 집회 열기 한층 뜨거워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민정 기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이니 그쪽은 더 춥겠죠. 그런데도 참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본 집회가 마치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 훨씬 더 춥긴 했지만요. 이곳 국회 앞 현장 열기는 뜨겁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현장에서는 이 탄핵의 안에 대한 표결에 대한 손팻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오늘을 탄핵안이 통과되는 날인 하루 전인 탄핵 이브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밤에라는 가요를 따라 부르면서 내일은 꼭 탄핵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에 기억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에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탄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조금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음료나 음식을 선결제하는 분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현장을 돌아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익명의 시민들이 선결제를 해서요. 이 음료랑 또 음식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걸 받으려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음식과 음료를 나눠주는 식당들을 적어놓은 선결제 지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국회는 오늘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탄핵안이 표결되는 그런 순간들을 같이 지켜볼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신촌 대학가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황예린 기자 불러보죠. 자, 황 기자,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국회뿐 아니라 그쪽에도 학생들이 많이 모였군요. 네, 이곳 신촌거리가 대학생들로 꽉 찼습니다. 제 뒤쪽 신촌역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19개 대학교 학생 3,500명 넘게가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듯 대학교 깃발들이 쭉 줄지어 있고요. 저마다 대학 학과가 써진 과잠을 입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금 전인 6시부터 열렸고 지금은 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0명이나 넘게 나왔군요. 근데 추운 연말이고 또 시험 기간일 텐데 이렇게 나온 이유 들어봤습니까? 네, 사실 지금은 대학별로 좀 다르지만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시험도 2개나 있고 과제도 4개나 있는데 근데 지금 공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인데 지금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당장 내일 시험인데 시험은 잃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는 못 잃으니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에 시험이 있거든요. 일단 너무 화가 나서 이 화를 좀 표출을 하고 싶다. 내 의견 표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계엄 선포 후 서강대교 너머로 헬기 소리를 들은 한 학생은 군인이 학교로 들어올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읽으며 항목 하나하나가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낀 학생도 있었습니다. 시험은 잃어도 민주주의는 못 읽는다. 학생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의 대학생들,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려온 전남, 광주의 대학생들 모두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했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세로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종교계도 탄핵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잠시 미루고 전국 곳곳의 성당에서는 시국 미사가 이어졌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촛불과 팻말을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새 및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학생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저희도 뭔가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광주와 제주, 대구, 춘천 등 전국 곳곳 성당에서는 시국 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같은 윤석열이 결국 국민을 향해 청구를 겨누었습니다. 미사를 마친 뒤엔 함께 거리로 나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개신교인들도 함께 모여 기도를 올렸습니다. 헌법과 법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종교는 달라도 바람은 단 하나.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오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곳 국회 앞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될 내일은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텐데 여기에 조용히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처 자영업자들은 시민들에게 나눠주려고 따뜻한 대추차와 핫팩을 준비했고 몸을 녹일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훈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조은영 씨는 오후 5시가 되자 대추차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탄핵 촉구 저녁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소리들 질러가지고 다들 목이 쉬고 막 이러더라고요. 대추 다 끓이고 빼면은 이제 이거 단호박죽 끓일 거예요. 시작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를 나눠주라며 시민들이 선결제를 해놓는 걸 보고 조 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비를 더 보태 나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요. 걔들을 보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가라 그래도 둘이 와서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래요. 자기가 이걸 가져가면 혹시 뒤에 부족할까 봐. 코로나 시기보다도 경기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걱정을 미루고 이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계산기로 다 계산하면 다 손해겠죠. 아, 이번 달은 다음 달로 월세를 미뤄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해도 보람도 되고 즐겁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바로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다솜 씨도 저녁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원두를 더 많이 볶아놓습니다. 한 2, 3kg 정도 더 볶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후에 집회 오시는 분들 이제 커피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회 끝나고 몸 녹이러 오는 손님들을 위해 영업시간은 5시간 더 늘렸습니다. 아니요, 계산 오늘 안 받을게요. 네, 선결제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박 씨 역시 시민들이 선결제 해놓은 금액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핫팩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약과 조그맣게 그냥 시위하시다가 당 떨어지면 드시라고. 서울 도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청년들은 24세 이하 집회 참가 청년들에게 무료 숙박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위를 하러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숙박비까지 더해지면 너무 그 시위라는 게 큰 부담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평일에는 서울에 되게 비어있는 객실들이 많거든요. 같이 동참하는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추위에 거리로 나온 이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소리 없는 연대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민주주의는 대국민 담화 속이 아니라 지금 이 거리에서 이 시민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지금 국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왜 여기까지 나왔는지 저희 JTBC는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이뤄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에 JTBC 오픈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저희 이수빈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JTBC 오픈 마이크는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내리던 눈과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에는 최대 10cm의 눈이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눈비구름이 지난 뒤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지만 날씨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주말에 야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두터운 외투와 보온용품으로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또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마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도 대부분 5도를 밑돌겠고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다시 눈비구름이 몰려오겠고요. 다음 주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곳 여의도 국회 앞은 칼 같은 강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스튜디오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국회는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까요? 저희 JTBC는 내일 표결 때까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특보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탄핵 특별방송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그리고 특집 뉴스룸은 내일 저녁 6시에 방송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들은 이제껏 그래왔듯 이 광장의 방식대로 질서 있게 호출하고 있습니다.